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390쪽에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또 이런 규정도 있어. 자, 맨 위에 3.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를 했죠? 관할이라는 거는 말하면 업무 영역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제 6조 해가지고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보세요. 응? 2항이 이제 주로 시험의 포인트가 됩니다. 응? 자,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업무 영역이 불분명해. 그 업무 영역은 뭐 지역적으로 우리 영역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아니다, 사무도 범위도 다를 수 있고 그렇죠. 관할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눴죠. 그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결정한다. 어디서 처리할지를. 그죠? 근데 그게 포인트는 아니야. 응? 그 다음 문장이 포인트야. 그 다음 문장 뭐 나왔어요?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결정한대요? 거기에 밑줄.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응? 이게 중요한 포인트 시험에. 그래서 그 각 상급 행정청을 바꿔냅니다. 출제할 때. 응?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저기 뭐야, 인천광역시 내에 그 뭐야, 연수구하고 계양구하고 서로 뭐야, 업무 영역 관할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 분쟁이 있어. 그죠? 그럼 어떻게 결정해? 공통의 상급관청이 인천광역시장이 있잖아. 인천광역시장이 어디서 처리하라 이렇게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만약에 공통의 감독 상급청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양구청하고 거기 붙어있는 뭐 고양시 붙어있나? 그죠? 붙어있다고 가정하자. 응? 그러면 인천광역시의 계양구청의 업무 영역과 그죠? 네, 고양시의 업무 영역, 이게 그 고양시장이 이건 우리 거야 아니다, 계양구청장은 우리 거야 이렇게 해서 다툼이 있다. 그죠? 그럼 어떻게 결정해? 양쪽의 상급 감독청은, 여기 계양구청은 구청장의 감독관청은 인천시장이고, 저 광역시장이고, 고양시장의 상급 감독관청은 경기도지사야. 그럼 경기도지사하고 인천광역시장이 협의해서 어디서 처리할지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 2항이 이제 여기 1항하고 해서 막 이렇게 문제 지문을 만들어도 1항은 틀리게 만들 부분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써줘. 결국은 답은 항상 2항의 셋째 줄 그 부분을 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각 상급 행정청을 바꾼단 말이에요. 응? 틀리게 만들 때. 그래서 그걸 뭐 각 상급을 빼버리고 각 행정청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된 적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누가 어느 뭐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하고, 그 말을 바꾸는 거예요. 주의하고. 그 다음에 제 7조는 그냥 행정기관끼리 서로 업무 협조해라 뭐 이런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응원도 있어. 이 응원 별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응?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라는 제목만 알면 되는 거야. 협조 의무도 규정해 놨고 행정기관끼리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거 규정해 놨다는 거야. 응원이란 건 도와달라고 요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 사람, 공무원 인력이나 뭐 장비나 이런 거 도우라 이거지. 그죠? 그런 얘기다. 이렇게 그 정도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사자 등 이렇게 제목을 지었죠. 그럼 우리가 이제 행정 절차라고 하는 거에 참여하도록 인정받는 자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행정절차법에서 당사자 등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당사자 등이란 누구를 말하냐? 당사자와 등을 가리키는 거다. 응? 그럼 당사자는 누구라고 정의가 돼 있어? 행정청이 법집행행위인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 그 상대방이 되는 자를 당사자라고 칭하고 있어. 응? 자, 당사자는 누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자. 그죠? 그 다음에 등이라는 건 누구를 말한대? 응? 행정청이 알아서, 즉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행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인정을 해준 이해관계인을 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응? 등이라는 용어는 이 자를 말하는 거다. 이해관계인을. 그죠? 자, 이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제 9조 행정 절차의
참여하는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누구래? 그 안에 박스 있죠? 자, 사람을 가리키는 법적인 용어가 자연인입니다. 응?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지만 권리 의무를 가지는 사람처럼 권리 의무 갖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를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 2번입니다. 2번. 2호. 자, 행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 등에는 누구도 될 수 있어? 법인도 될 수 있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법인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아는 단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돼. 응? 그래서 법인 2호만 잘 유의해. 법인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행정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고정 포인트.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지위 승계. 그러니까 지위. 행정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 등의 지위를 이어받는 게 승계죠. 이어받아서 계속 행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 자, 이 경우 1항과 2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항은 자, 당사자 등이 사람일 경우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이. 그 다음에 뭐야? 두 번째 줄 끝에 당사자 등이 법인이란 말이야.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일 경우 다른 단체하고 합병이 되면 합병을 존속하는 법인이 당사자 등의 지위를 그대로 자동으로 승계받아서 행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그러면 이걸 요약하면 사망 또 뭐야? 합병, 법인 합병.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당연히 승계합니다. 응? 당사자 등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단체가 당연히 자동으로 승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응? 그런데 2항하고 비교하면 2번은 어떻게 돼요? 어떤 행정기관이 법집행인 처분에 관한 권리나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어떻게 하래? 승계하려면 뭐가 필요해? 행정청의 승인이 떨어져야 돼. 그죠? 그러니까 1항과 2항의 차이점은 1항은 행정청의 승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래서 일명 이런 걸 당연 승계라고 그래요. 당연히 승계한다고. 응? 근데 2항은 당연히 승계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내가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당사자 등의 지위를 이어받아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2항은 기억하는 단어는 양수. 응? 양수한 자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응? 이건 당연 승계 사유는 아니에요. 응? 그런 정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대표자 얘기 나오는데 잘 시험에 쓰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동그라미 1번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는 그러니까 막 수백 명이 그 행정 절차 뭐 공청회를 연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막 수백 명 그 주민이 다 와서 한마디씩 막 하면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뭐 정리도 안 되고 그러잖아. 그럴 때는 대표자를 뽑아서 선정을 해서 그 대표자를 통해서 뭐 주장도 하고 증거도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또 2항도 읽어보면 행정청은 다수의 당사자 등이 있는데 대표자를 선정을 안 한다든지 또는 대표자로 선정된 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에 안 따르면 행정청이 직접 선정할 수도 있다. 일단 1항, 2항 정도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야. 거의 잘 안 나오지만 그 정도 읽어. 그다음 밑에 대리인 뭐 나머지 거는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읽고 지나가는 정도로 괜찮습니다.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392쪽 5항 송달 및 기간 기한의 특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주 22일 날 국가직 치렀는데 거기서도 이 부분 문제 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 제14조. 자, 동그라미 1항 송달 방법. 그러니까 뭐 허가 내주고 영업정지 처분하고 이런 거 다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인데 문서로 하면
어떻게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야 효력이 생기거든. 그럼 뭐 어떻게 도달시키느냐 이 방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1항은 거의 시험에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와도 틀리게 만들 부분은 없기 때문에 자 보내서 도달시키는 방법으로는 우편도 쓸 수 있고, 교부 만나서 전달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 등등등등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할 때는 상대방의 주소 등을 으로 보내라, 그죠? 뭐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면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전달할 수도 있다. 막 이렇게 당연한 얘기 아니야? 네, 읽고 지나가고요. 네. 자 2항부터 중요. 자 2항은 문장이 뭐예요? 교부죠, 교부. 교부에 의한 송달. 여기서 교부는 만나서 전달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응? 자, 요거는 첫째, 전달할 때 반드시 뭐 해야 돼? 수령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응?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수령 확인서를 받게끔 돼 있죠? 하나, 첫 번째, 수령 확인서 받고, 두 번째 포인트,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또는 찾아가서 집 주소 찾아가서 전달하려고 하는데 못 만났어. 응? 본인을.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동거하고 있는 동거인 또는 종업원에게 전달해도 돼요, 안 돼요? 응? 종업원이나 뭐야? 그 동거인에게 전달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꼭 본인한테만 교부해야 되는 건 아니고 동거인이나 종업원한테 전달해도 됩니다. 수령 확인서 받고, 응? 사인 받고. 두 번째, 그 본인을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못 만났을 때는 그 사무원이나 피용자, 사무원, 피용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 종업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 종업원이나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 분별할 지능 있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응? 그래서 요런 거, 요것도 시험 문제 내면은 뭐랄까 반드시 본인에게만 교부하도록 돼 있고 뭐 동거인 등에 교부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근데 세 번째는 넷째 줄. 다만 이 문서를 받을 자 내지 그 종업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받기를 거부한대. 정당한 이유 없이 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수령 확인서에 적고 그 전달할 문서를 그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응? 요거 이제 2014년인가 개정이 됐는데 올해 처음 문제가 나왔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알아두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문서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같은 걸 통해서, 그죠? 자, 그러면 정보통신망이라는 제목, 그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보내는 거. 이때는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는 데만.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동의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방법이란 얘기죠. 응? 동의 없으면 안 돼. 응? 그래서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응? 요게 포인트. 두 번째,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물어보겠지. 메일로 보내드릴까요? 뭐야? 상대방이 동의했어. 그러면 동의하는 상대방은 자기가 전달받을 메일 주소를 알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그 두 번째 줄은 송달받을 자는 자기가 송달받을 전자우편 주소 등을 지정해야 된다. 그죠? 근데 이것도 이번 시험에서는 어떻게 냈어요? 이거 틀리게 낸 부분 같은데? 지난 20일 날 시험인가? 뭐야? 행정청이 뭐야? 그 전달받을 이 전자우편 주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행정청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전달받을 자가 자기가 어느 주소로 보내달라 하는 거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지정해 이 주소로 받아. 아니란 말이야. 응?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4번은 셋째 줄에 공고라는 단어에 이제 공고하는 방법을 쓸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공고하는 방법은 여기 두 가지 공부해야 돼. 하나는 공고하는 방법을 쓸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돼 있어요. 어느 때야? 응? 하여튼 쉽게 말하면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두 가지 경우에 공고라는 방법을 쓸 수 있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어떻게 문제냐면 뭐야?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그럼 틀려. 한 가지 그 불가능한 경우 하나에만 한 가지 경우만 공고 방법을 쓰는 게 아니잖아. 주소 확인할 수 없을 때하고
송달이 불가능할 때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고라는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두 가지 경우. 또 하나 포인트. 공고 어떻게 하래? 상대방 알기 쉽도록 어떤 방법을 하래? 응? 자, 우리가 중앙정부가 발행할 신문을 관보, 지방정부가 발행할 신문을 공보 이래요. 그죠? 관보나 공보나 또 관공서 게시판, 일간 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된다. 따라서 최소한 공고는 두 가지 방법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죠. 인터넷에서는 꼭 하고 다른 것들 중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또 해라. 응? 이것도 예전 과거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 인터넷까지도 선택사항으로 넣어서 문장을 만들었어. 틀리게. 응?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인터넷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해야 된다. 틀렸단 말이야. 인터넷은 따로 꼭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우왕은 뭐 별로 크게 뭐 기록 보존해라는 얘기지. 보냈다 하는 그 넘어가고요. 그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전달하고 보내고 전달했다.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냐? 동그라미 1번. 다른 법률에서 언제 효력 발생한다 따로 규정이 있으면 모를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이 언제예요? 도달입니다. 도달. 응? 동그라미 1번에 도달. 키워드는 도달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도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달됐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거다. 그죠? 자, 이 도달의 의미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의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는 규정에만 충실합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상대방이 동의를 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달한다. 언제 도달된 거로 본다? 응? 포인트.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이메일 주소 같은 거 응? 지정했을 거 아니야? 거기로 보냈어. 그죠? 뭐 상대방이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가 입력된 때입니다. 이것도 바꿔요. 또 출제자 틀리게 만들려면 입력된 내용을 확인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요. 확인했을 때가 아닙니다. 입력된 때 상대방한테 도달이 되고 효력이 생기는 거로 하는 거예요. 확인했을 때가 아니고 입력했을 때. 응? 입력된 때. 그 다음에 3번. 아까 공고라는 방법을 쓸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있었죠. 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해당돼서 공고라는 방법을 썼을 때는 뭐야? 자, 공고를 하면서 규정을 해놓을 수 있어요. 이 공고한 거는 언제부터 효력 발생한다 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길 것이고, 그죠? 뭐 등등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고라는 방법을 쓸 때는 며칠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로 봐요. 14일.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따로 없는 한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상대방이 공고한 내용을 받든 안 받든 상대방한테 도달이 된 거고 효력이 생기는 거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숫자 14일. 이런 키워드 단어. 그 다음에 기간 및 기한의 특례인데 네. 뭐 1번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뭐 천재지변 같은 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뭐 상대방한테 언제까지 뭘 제출해라 이랬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그 기간을 지킬 수가 없대. 그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천재지변 끝날 때까지는 그 기간이 정지되는 거로 본다. 그죠? 뭐 이런 게 읽고 지나가고. 자, 동그라미 2번은 한번 예전에 딱 한 번 시험 나온 적이 있었어. 자, 행정기관이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뭐야? 언제까지 이거에 대한 답변서나 뭐 서류를 제출해라 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기간 얼마 줘야 돼? 그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를 거야.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교민한테, 교포한테 뭘 공문서를 보내라. 아프리카에서 보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죠? 일본에 사는 사람한테 뭘 보내라. 시간 적게 줘도 되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획일적인 날짜를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 측에서 그 거주하는 국가 뭐 여러 상황을 보여서 적정한 기간을 정해라, 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응? 요걸 과거에 시험 문제 어떻게 냈냐? 아예 날짜를 확 못 박아서 30일의 기간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냈어 출제자가. 그러면 취지가 뭔데? 거주하는 외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상황에 따라서 적정한 기간을 정해줘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30일 이렇게 규정할 리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거 취지를 아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30일이라는 기간 내에 기간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틀리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5가지 작용의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다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법이 다시 한번 처분에 관한 절차. 응?
신고에 관한 절차,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이렇게 5가지 작용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이 모든 행정작용의 절차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5가지 작용의 절차에 관해서만, 그것도 다른 법률에 다르게 특별히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고 규정이 없을 때만 이 절차법에 따르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가장 중시되는 게 이제 처분에 관한 절차입니다. 응? 자, 그러면 처분에 관한 절차가 내용이 기니까 이제 일단 그러면 우리 처분이라는 게 뭐냐?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처분의 의. 자, 처분의 의, 처분이란, 자, 이거 밑줄 치고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처분이라고 하는 작용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법 집행하는 행위로서 국민한테 법 집행하는 행위로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거부하는 조치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그대로 읽고 여기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행정절차법에서 처분이라는 작용이 이런 작용이다라고 개념 정의를 했는데, 요거는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게 처분인데, 처분이란 이런 거 다 정의한 거고 완전히 글자 똑같아요. 동그라미 2번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이라는 작용의 개념은 뒤에 공부할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심판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작용에 관한 개념과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응? 동그라미 2번을 일단 밑줄 쳐놓고요. 한편 그 밑에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의 구분 이렇게 표 있죠? 자, 여기 어떻게 나눴어요? 3가지로 나눴죠? 수익적 처분에만 적용되는 절차, 침익적 처분에만 적용되는 절차,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수익적 처분이면 수익적이 뭔 뜻이에요? 국민한테 이익을 주는, 응? 뭐 예를 들면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받고 허가를 내준다든지, 그죠? 뭐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도 국민한테 이익되는 절차지, 그지? 국민한테 이익 주는 처분, 이익 주는 작용을 수익적 처분, 국민한테 불이익 주는 처분을 침익적 처분,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응? 그런데 그리고 그러면 우리 행정절차법에 이 처분할 때 지켜야 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오로지 불이익, 침익적인 처분할 때만 거치게 되어 있는 절차가 있고, 이익 주는 처분할 때만 적용되는 절차가 있고, 이익 주는 처분이든 침익적인 처분할 때든 똑같이 적용되는 절차가 있고,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자, 가장 중요할 건 불이익 주는 거 있지. 침익적 처분할 때만 적용되는 절차 있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 2번째 칸, 침익적 처분할 때만 적용되는 절차. 예를 들어서 뭐 영업정지시키고, 응? 운전면허 취소하고 막 이런 거 국민한테 침익적인 처분할 때만 적용되는 절차가 대표적으로 뭐야? 사전 통지하는 거야. 이런 조치 나갈 예정이다. 응? 언제까지? 변명할 게 있으면 어디로 와서 변명해라. 이거 사전에 통지하고, 사전 통지하는 건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기 위한 거거든. 의견 청취. 응? 사전 통치와 의견 청취는 뭐야? 침익적 처분에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응? 그거에만 포인트를 두면 돼. 그래서 예전에 그런 문제가 나서 행정절차법에 정해진 다음의 절차 중 침익적 처분에만 적용되는 절차만으로 묶은 걸 골라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거에만 잘 유의하면 돼. 자, 그러면 먼저 이익 주는 처분, 수익적 처분할 때 거쳐야 되는 절차와 관련해서, 자, 먼저 국민이 허가 내달라 이런 식으로 행정기관에게 자기한테 이익 주는 조치해달라고 신청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청과 관련해서,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자, 1번 첫째 줄, 행정청에 허가 같은 거 내달라고 처분을, 자기한테 이익되는 처분을 해달라고 구하는 신청은 어떻게 돼? 문서로 해야 된다. 이제 요거 한 줄. 단 뒤에 문장은까지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뭐 다른 법에서 다르게 규정해 놓거나 행정기관이 문서만이 다른 방법으로 신청하라고 했다면 그러면 문서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 첫째 줄, 문서로 해야 된다. 허가 같은 거 내달라고 신청하는 건 문서로 해야 된다는 게 반드시는 아니고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응? 그래서 첫째 줄,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해야 된다. 옆에다 원칙 이렇게 써놓으세요. 응?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국민은 신청할 때 꼭 종이문서로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 뭐로도 할 수 있어. 응?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도 있어. 응? 오늘날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국민이 행정청에 자기한테 허가 같은 거 내달라고 전자문서로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자문서로 신청할 때는 언제 신청이 된 거로 봐준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 언제?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역시 입력된 때죠.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됐을 때 신청이 된 거로 본다. 응? 거기가 포인트야. 따라서 이것도 그 기존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 출제자가 이 전자문서로 국민이 신청을 했을 때, 신청할 때는 이제 그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을 해놓고 입력한 내용을 출력을 해서 그 출력한 종이 문서를 제출했을 때 신청이 된 거로 본다. 이게 말도 참 잘 만들어내는 그렇게 틀리게 문장을 내기도 했어요. 자, 전자문서로 신청할 때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응? 또 만약에 치사하지만 또 바꾼다면 여기 행정청의 컴퓨터를 누구 컴퓨터로? 당사자 본인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 그렇게 바꿀 수도 있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컴퓨터에만 입력됐다고? 응? 신청이 된 게 아니라 행정청 등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 응? 그래서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거기까지를 밑줄 쳐줘요. 응? 자, 그 다음에 사망은 너무 당연한 얘기. 국민이 신청하는데 언제까지 필요한 서류 등 이런 거 알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이게 편람이라고 만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4항과 5항을 같이 묶어서 체크한다. 4항과 5항. 자, 4항은 일단 국민으로부터 허가내달라 이런 신청서를 받았지. 행정기관이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돼?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원칙적으로, 응? 두 번째 줄에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일단 그러면 접수는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예를 들어서 허가 신청서가 제출됐어.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아직 허가된 건 아니고 신청서만 받아들인 것 뿐이죠. 응? 자, 신청 자체를 접수조차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신청에 구비서류 등 흠이 있으면, 그러니까 기재사항이 빠져 있다든지 구비서류가 미비했다든지 그러면 바로 거부하면 된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응? 자, 신청에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주고 먼저 보완을 요구해야 돼. 보완을 요구했는데 보완 안 해오면 그때 거부하면 돼요. 응? 그때는 거부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요거 잘 낸단 말이야. 신청서를 받았는데 구비서류 등 흠이 있으면 행정기관은 즉시 거부할 수 있다. 틀린 거야. 즉시 거부하면 안 되고 먼저 해야 될 일은 보완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보완 안 해오면 그 다음에 거부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점의 유의. 그래서 여기서 5항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응? 그래서 이 법조문 중에 시험에 주로 쓰는 거 1항, 2항, 5항을 주로 시험 많이 냅니다. 응? 보기를 잘 유의해 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제 18조 너무 당연한 내용. 예를 들어서 인천시장에게 허가 신청서 이런 걸 냈다고 쳐보자. 근데 그 허가와 관련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하고도 다 무슨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행정기관의 동의도 거치고 이러면 빨리 인천시장은 신청을 받은 인천시장은 다른 행정기관의 동의를 신속하게 거쳐갖고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당연한 내용이야. 응? 자, 그러면 시험에서 19조가 관련성이 있습니다. 응? 자, 19조의 제목이 뭐야? 서류기간을 설정해서 공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무슨 허가 내달라고 신청하면 행정기관은 허가 여부 결정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이 그 기간을
정해서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표를 해놔라. 이게 1항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응? 쭉 읽어보면 그죠?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처리 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해서 공표해야 된다. 응?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 기간을 공표해놨어. 건축허가 신청 들어오면 특별한 사정 영향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허가 여부 결정납니다. 처리 기간 30일로 공표를 해놨다. 근데 어떤 건축허가 신청을 받는데 30일 내에 처리할 수 없나? 굉장히 복잡한 게 많아. 연관된 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연장할 수 있어. 처리 기간을. 공표한 기간 못 지킬 때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읽어보자.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청이 사전에 공표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할 때는 애초에 공표한 처리 기간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응? 여기서 한 번만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응? 한 번만. 이게 포인트. 이게 시험에 나온 문장. 응? 그러니까 건축허가 신청 그러면 30일 안에 처리합니다. 공표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30일 내에 처리 못한다. 최대 30일 범위 안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기간을, 처리기간을. 자, 관련해서 판례 1번 중요한 거. 자, 첫째 줄. 자, 허가 같은 거 신청하는 국민. 신청하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서 신청하는 의사표시. 자, 행정청에 대해 신청하는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두 번째 줄. 허가 내달라고 신청하기에 앞서 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이 신청서 내용 좀 검토 좀 해달라. 이거는 허가 신청한 거로 볼 수가 없다. 응? 1번 꼭 공부해야 될 핵심 판례. 신청서 검토 좀 해주세요. 이거는 허가 내달라는 신청으로 볼 수가 없다. 응? 이런 의미죠. 자, 쉬운 판례. 그 다음에 2번도 또 체크 공부해야 될 판례. 자, 그럼 우리 아까 상대방 국민이 뭔가 신청 같은 걸 해왔는데 뭐 구비서류가 미비되고 흠이 있으면 먼저 뭐 해야 된다 그랬어? 보완을 먼저 요구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보완을 요구하려면 그 보완이 가능한 흠이래야 돼. 보완 불가능한 거면 그러면 뭐 보완을 요구하는 건 의미가 없고 바로 거부해도 되죠. 자, 그러면 보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여야만 당연한 거고, 그 흠의 내용 또한 형식을 제대로 못 갖췄다든지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못 갖췄다든지 또는 실질적 요건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용이라고 해. 실질은 내용이라고 생각해. 내용에 관한 요건에 흠이 있더라도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 사정 등이 기한 경우라는 특별한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시험은 그 후반부가 시험 쓰여. 자, 예를 들면 뭐야? 행정기관이 건축 불허가 처분했다니까 불허가 처분이 그걸 다른 말로 보면 거부 처분이야. 허가 못 내줘 하는 거지. 허가 내달라는 신청받고 허가 거부 처분하면서 거부하는 이유를 뭘 내세웠어요? 응? 그 건축물에 관련돼서 소방서장이 동의를 해줘야만 건축허가 나가게 돼 있는데 소방서장이 건축에 대해서 부동의, 즉 동의를 안 한다는 거야. 소방서장이 동의를 안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건축허가 불허한 거야. 응? 그런데 마지막 저 밑에 셋째 끝에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래. 그렇죠? 응? 그러면 보완이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보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지. 근데 보완이 가능한 흠인데도 불구하고 보완 요구를 아니한 채 바로 거부했다면 절차 위법이 있다 이거죠. 거부 처분한 게. 응? 그 부분이 시험 쓰인다. 자, 3번은 굳이 뭐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3번 판례는. 자, 1, 2번. 자, 그럼 395쪽에 침익적 처분 절차.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침익적 처분 절차. 응? 별표 2개 정도. 응? 침익적 처분 절차. 자, 그러면 침익적 처분 절차도 첫 번째 뭐 있어? 사전 통지. 응? 자, 그러면 자, 거기에 표에서 원칙이란데 동그라미 1항. 자, 두 줄이 중요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일단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해줘야 된다. 당사자 등에게.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 두 줄이 하나 두고, 그 두 줄 중에서도 핵심, 어떤 처분할 때, 응? 누구에게, 어디서 또 포인트, 누구에게? 당사자에게. 당사자는 아까 누구라고 정의가 돼 있다 그랬어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을 말해. 상대방한테 뭐 할 때? 자, 그것도 밑줄.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때, 응? 그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야.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 당사자에게,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미리 통지해 줘야 된다. 통지해야 되는 내용은 그 밑에 써놨어. 그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사전 통지는 대략 뭔 내용 통지해? 그냥 외울 건 아니고, 자, 상대방 이름 뭐 다 쓰고, 그다음에 뭐야? 당신 뭘 위반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한다. 그죠? 위반 사실, 이유, 법적 근거 이런 거 하고, 특히 뭐에 또 여기에 대해서 당신 의견 제시할 게 있으면 언제까지 와서 제시하면 돼. 이런 거 다 알려주는 거야, 그죠? 야, 읽고 지나가요. 그러면 자, 관련해서 동그라미 2번. 자, 1항의 법조문인데 1항 법조문 해석상, 자,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에게 뭐해? 이익을 주는 거. 있던 의무를 없애주거나, 응? 권리이익을 오히려 부여하거나, 그치? 이익 주는 조치를 할 때는 얼른 당장 해주는 게 좋지, 뭐 미리 할 거라고 예정 사전 통지하고 의견 들어보겠다고 이럴 필요 있어? 이익 주는 거 그냥 바로 내주는 게 좋지, 그치? 따라서 당사자에게 의무를 해제하거나 권익을 부여하는 처분, 이거 뭐야? 당사자에게 이익 주는 처분할 때는 뭐 안 해도 돼? 사전 통지 안 해도 된다. 또 저 끝에 당사자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인근 주민 같은 사람에게는 불이익되는 처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동그라미 이번에 둘로 쪼개. 당사자에게 의무를 해제하거나 권익을 부여하는 처분, 이거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거겠죠?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동그라미 1항의 법조문 부분,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 당사자 등에게 사전 통지하라고 돼 있지? 그러면 당사자에게는 이익이 되는 건데, 이익이 되는 처분인데 제3자, 다른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처분, 응?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행정청이 행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인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전 통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행정청이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도 아닌 제3자에게는 사전 통지 의무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응? 자, 그래서 이 2항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응? 즉 1항의 두 줄의 그 해석상, 응?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예외. 자, 첫째 줄에 뭐라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원칙이 뭐야?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는 사전에 미리 통지해야지. 근데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도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가 있다. 세 가지 경우에는. 응? 첫째 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전 통지 아니할 수 있다.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사유 밑에 박스 있죠? 세 가지. 그 체크 중요합니다. 어느 때 안 해도 돼요? 자, 말 긴데 기억 쉽게 하기 위해서 1번은 뭐 쉽게 말하면 공익을 위해서 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긴급할 때, 응? 긴급. 두 번째는 뭐 자격 얘기 나오지, 자격.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증 내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일단 자격이 인정되는 자래야 뭐 허가 같은 거 이런 거 유지될 수 있는 건데, 그 자격이 없어졌다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경우, 그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그 허가 취소하고 할 때 사전 통지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죠? 자격 객관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자격 없어졌다는 게, 그지? 네, 세 번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재의 곤란 내지는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 보통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 문제라면 1항 아니면 3항을 냅니다. 1호 아니면 3호. 2호는 너무 길어서 그런지 잘 써먹진 않아. 응? 그래서 이 예외 사유 이럴 때는 사전 통지 안 해도 된다. 설령 당사자에게 의무 부과 권익 제한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예외 사유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관련 판례들이 쭉 나옵니다. 이 사전 통지와 관련된 판례. 우선 1번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한 번 정도 나왔었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1번 보니까 자, 첫째 줄 읽어봅시다. 행정청이 온천지구라는 걸 간과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겠다는 신고를 수리해줬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첫째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하니까 행정청이 이걸 받아들였단 말이야. 수리해줬어. 그러면 이건 뭐야? 일단 이익을 준 거야. 그죠? 그랬다가 다시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줄부터는 수리했던 걸 취소했대. 다시 행정기한이. 그죠? 아, 거기가 온천지구란 걸 깜빡한 채 지하수 개발 이용하는 걸 잘못 수리해 준 거다. 그래가지고 신고 수리했던 걸 취소시켰대. 그죠? 취소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은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가 이제 수리가 됐으니까 상대방 뭐야? 땅 팠어. 구멍 팠어 땅에. 그런데 그거 뭐해? 원상복구해놔라 하고 응? 그리고 구멍 메우라고 의무도 부과했어. 그죠? 그럼 결국 둘째 줄에 수리했던 걸 취소하고 수리했던 걸 취소하는 건 권리이익을 이미 줬던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죠. 또 원상복구해라 뭐 이런 거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돼? 이거 행정절차법이 정한 상대방한테 의무를 과하고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하는 거니 사전 통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의견 청취 들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된 거야. 행정청이 안 거치고 했단 말이야 절차를. 응? 자, 그런 경우 결론은 뭐래? 간단하게 말하면 위법이다. 응? 그래서 첫째 줄 행정청이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를 수리했다가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 통지 내지 의견 제출 기회를 안 주고 신고 수리했던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 복구 명령 처분한 거는 결론적으로 뭐야? 절차 안 거치고 한 것이 돼서 위법이다. 응? 그렇게 기억. 다음 페이지. 자, 2번 판례 밑에서 세 줄. 이것도 이제 원래 1권에서 그 신고 우리 국민들이 신고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과 중복이 됩니다. 우리 행정법 1권 이거 그러면 그 중복되는 영역들이 있어서 판례가 이제 같이 나와요. 자, 1번 보면 핵심은 밑에 세 줄 상당함으로 그 다음 문장 더 밑줄 칩니다. 행정청으로서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이 정한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 영업자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수리 처분해야 된다. 이게 시험에 쓰이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그 앞에 문장은 뭘까? 응?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사람이 무슨 영업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다가 그 허가 받아서 영업하는 지위를 다른 사람한테 계약 맺고 팔아넘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허가 받아 종전에 영업하던 자를 이제 양도인 입장에서 넘기는 거고 그 양수인이 계약 맺고 사들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양도인, 양수인 이렇게 해서 계약 맺고 넘기면 양수인이 가서 이제 신고를 해요. 내가 먼저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겠다라고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수리가 되면 별도로 허가받을 필요 없이 그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응? 자, 그렇다면 이 자기네들끼리 허가 이 받은 거 다 이제 양도 양수 계약 맺고 넘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수인이 가서 허가받은 자의 지위 승계하겠다고 신고해온 걸 행정청이 수리해준 처분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야. 하나는 뭐야? 종전에 허가받은 자의 그 허가내줬던 걸 취소함과 동시에 새로이 지위 승계 신고를 해온 양수인에게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동시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조치다 이거야. 그렇다면 수리해주는 조치는 뭐야? 종전 영업자에게 나가있던 허가를 다시 취소하는 거니까 종전 영업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거고 지위 승계 신고를 해온 양수인에게는 새로이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거니까 이익이 되는 조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종전의 영업자에 내줬던 허가를 취소하는 거가 되니까 종전 영업자는 이 수리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제한받는 당사자의 입장에 놓이니까 그 수리하기 전에 뭐 해야 된대? 종전 영업자에 대해서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거쳐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응? 그래서 그 앞에 문장은 긴 거니까 내질 않아요. 응? 밑에 세 줄을 가지고 결론 내는 거라 시험에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그러면 2번하고 3번하고 같은 얘기란 말이야. 응? 자, 3번은 키워드가 뭘까? 행정청은 뭐 종전, 유원 시설업자, 체육 시설업자로부터 업자에게 뭐 해야 된대? 사전 통지 뭐 해야 된다는 거지. 종전업자에게. 그죠? 같은 얘기니까 같이 묶어서 같은 논리로 풀면 될 겁니다. 응? 그다음에 4번. 요거는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잘 공부해야 돼요. 그죠? 자, 키워드는 공사 중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어떤 공사하는 업자에 대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해요. 공사 중지 명령은 공사하지 마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죠. 응? 그러면 상대방 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야. 그러면 어떻게 돼?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행정기관이 그런 사전 통지를 안 한 채 바로 공사 중지 명령 바로 내보냈어. 그때 이 상대방이 반발한 거야. 왜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거쳐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안 거치고 바로 공사 중지 명령 되는 건 위법이다. 그럼 소송을 냈어. 그랬더니 행정기관은 야 이거 공사 중지 명령 내릴 거다. 너 여기 대해서 할 말 있으면 언제까지 변명해라. 이렇게 기회 주고 그거 다 들어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사 중지 명령 기간이 이제 소요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업자는 공사 중지 명령 나올 거구나 미리 예상하고 막 공사를 날림으로 강행을 해서 이게 이제 막 뭔가 건물을 지어놓으면 보상이 나오게 돼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가 봐. 건물값 보상.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 공사 중지 명령 내릴 거라고 사전 통지 이런 거 이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게 행정청의 주장이었어. 그죠? 그런데 법원은 안 받아줬어요. 응? 아까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는 딱 세 가지야. 공공복리를 위해서 긴급히 처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무슨 자격 어쩌고저쩌고 없어진 게 결과적으로 증명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서 세 번째가 이제 초점이 된 건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사전 통지에서 의견 청취를 한다는 게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사전 통지 안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그런 성질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그래서 공사 중지 명령 내리는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기해 준다면 많은 액수의 보상금, 건물에 대한 보상금 기대하여 공사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 이거는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사전 통지 안 하고 중지 명령 내는 건 위법이다. 꼭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니까 꼭 체크 잘 해주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5번도 아주 중요한데 5번도 이번 지난 22일 날 시험에도 나오죠. 자, 5번을 줄여서 말하면 핵심이 넷째 줄 아니면 다섯째 줄에 넷째 줄을 해도 되고 다섯째 줄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고 있어. 네? 그게 아주 중요한 단어. 근데 신청의 거부 처분이라는 말만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부 처분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뭐 해달라고 신청을 해온 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거부하는 조치를 말하기 때문에 신청이란 건 당연히 이제 전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부 처분이란 말만 써도 돼요. 그래서 시험에 친절한 출제자는 거부 처분 앞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이렇게 써주고 그냥 대부분 다 그냥 거부 처분은 이렇게 내요. 응? 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결론 사전 통지 대상이다 아니다. 신청받고 거부 처분할 때 거부할 거라고 사전 통지해야 된다는 거야?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마지막 끝에 사전 통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응? 사전 통지 대상 아니다. 이렇게 잘 정리. 그럼 왜 그렇게 봤을까? 이유. 자, 다시 법조문으로 돌아가자. 우리 아까 행정절차법에 사전 통지 어느 때 하라고 돼 있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 권익을 제한하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관련되는 건데 여기서 권리익을 제한한다는 거는 상대방한테 이미
주어져 있는 상대방한테 부여되어 있는 권리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뜻한다는 거예요. 권익을 제한한다는 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허가 내줘 하고 신청해요. 나한테 허가로 인한 이익을 받기 위해서 허가 내줘 하고 신청을 해서 아직 허가로 인한 이익이 부여된 건 아닙니다. 처음으로 허가 내줘 하고 신청을 한 거에서 허가 못 내줘 하고 거부하는 건 이미 부여되어 있는 권익을 제한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전통지 대상 아니다. 응? 즉 그래서 거긴 내가 써놓은 거죠. 즉 그 행정절차법에서 사전통지할 대상으로 정해놓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란 이미 부여된 상대방한테 이미 주어져 있는 부여되어 있는 권리익을 제한하는 처분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 신청 이익 달라고 신청받고 거부하는 조치는 거부하는 처분은 그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전통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응? 근데 머릿속에는 딱 박아가지고 뭐야?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사전통지 대상 아니다. 이거는 확 받고 있어야 돼. 응? 아주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자, 그 다음에는 또 자 6번에 두 줄. 일단 자 뭐 고시 공고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국민을 상대로 의무부가 권익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는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절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응? 자 그러면 이 두 줄 일단 밑줄 응? 그대로 고시 공고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처분할 때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원래 똑같은 내용의 조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사람에 대해 뭐 세금 부과하고 영업증 이거는 그 상대방이 특정인 한 사람이지 그 사람한테 문서로 보내고 뭐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똑같아. 어디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야 저 도로 폐쇄된다. 응? 통행 금지된다. 이거 모든 국민이 다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 모든 뭐 응? 2,500만 뭐 3,000만이라고 해야 돼. 국민한테 다 문서로 통보해야 돼?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공고 뭐 일간신문에 게재하기도 하고 광고문서 게시판 뭐 이렇게 공고하는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이렇게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 번에 쫙 다 알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령 그 내용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또 다 개개인들에게 사전 통지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똑같은 내용에 처분하면서 고시공고 방법을 할 때는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거다. 응? 응? 의견 청취도 안 거쳐도 된다. 응?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줄 했죠? 그러면 결국 또 다섯째 줄 끝에 응? 실제 사건에서 뭐라 그랬어? 다섯째 줄 끝에 도로구역 변경. 그러니까 도로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걸 도로구역을 변경시킨데 행정위원이 도로구역을 변경하는 결정을 해서 그러면서 뭐 했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도로구역 변경 공고 방식으로 도로구역 변경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통지 등의 대상이 아니다. 응?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공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7번도 문장을 둘로 쪼개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행정청이 상대방한테 심해적인 처분하면서 사전통지 안 하거나 의견 제출기를 안 주고 했다면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가 아니라는 절차 위반으로서 위법이고 취소되는 걸 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뭐 이것도 그대로 시험에 쓰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냥 여기서 넘어가 그 부분은. 응? 근데 그 다음 얘기. 그러면 아까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거. 처분의 성질상 뭐야?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뭐야? 그럼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여기서 여기서 핵심은 셋째 줄에서 의견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 중에 하나인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지. 응? 그죠? 상대방이 이미 위반 사실을 지인했다든지 사전 통지하기 전에 상대방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뭐만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뭐만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해당 처분의 성질, 응? 해당 처분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상대방이 자기가 위반했다는 사실을 예전에 시인한 적이 있다. 그래도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라는 거야. 상대방이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그래서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고, 응? 또 사전 통지 이전에 상대방이 뭐 행정위원회에 자기 변명하는 거, 의견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 응? 중시. 그 다음에 8번. 자, 제목이 뭐예요? 읽어보면 어린이집 평가 인증 취소하는 처분은 결국 뭐라는 거야?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된다. 그죠? 그런 결과 어떻게 돼?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 인증 취소 처분은 또 그동안 정부로부터 받아오던 보조금 반환 명령하고는 뭐야? 전혀 별개의 조치로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린이집 평가 인증 취소하는 것하고 보조금 반환 명령은 별개의 처분이다. 둘 다 불이익 처분이죠. 응? 자, 그러면 핵심에 다가갑시다. 그러면 넷째 줄 밑줄 쳐놨죠? 자, 보조금을 반환해라. 그동안 받아오던 보조금 반환해라 하고 행정관이 어린이집에 의무를 부과했어. 보조금 반환 명령 내릴 당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보조금 반환 명령을 하기에 앞서 사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이지.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또 취소하려면 그거 했다 그래서 또 다시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다 이거야. 보조금 반환 명령 내릴 당시 사전 통지했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취소할 때는 또 사전 통지하고 의견 통지 별도로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보조금 반환 명령 내리는 거하고 어린이집 평가 인증 취소하는 건 별개의 조치다. 그래서 보조금 반환 명령 내릴 때 사전 절차 거쳤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평가 인증 취소할 때는 또 별도로 사전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거지. 보조금 반환 명령 내릴 때 절차가 한 번으로 되는 거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판결의 뜻. 자, 그 다음에 9번은 조금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 10번도 조금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요. 10번은 근데 잠깐 설명하고 우리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새도 계속 그런 얘기 나오지만 우리 동네 조그만 슈퍼마켓들은 다 없어졌죠? 사라졌죠? 다 대형마트들. 그죠? 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막 많잖아. 대형마트들.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제 동네 골목 상권이 다 죽는다. 그죠? 막 이래가지고 대형마트 규제하는 법이 도입이 됐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영업 일주일에 2번인가 뭐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돼 있잖아요. 대형마트. 그죠? 영업 시간도 뭐 이렇게 제한을 둔다 이런 거. 그 관련해서 소송 벌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대규모 점포에 뭐예요? 응? 그 대형 마트에다가 영업 시간 제한하는 처분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단히 좀 대형 마트에 대해서 두 번째 줄 끝에 영업 시간 제한 처분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일주일에 공휴일 2번은 반드시 쉬어라 이런 제한 처분하는 거, 이거 상대방한테 불이익한 처분 맞죠? 이거 사전 통지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사전 통지해야 돼? 대규모 마트 개설자, 대형 마트 개설자에게 통지하면 되는 거고 사전 통지해야 되지만, 우리가 홈플러스나 뭐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또 뭐 있어? 무슨 거기에 점포 얻어가지고 점포 이렇게 얻어갖고 거기에 와서 또 영업하는 사람들 있잖아. 임대해가지고 그 임대업자들은 이 사전 통지 영업시간 제한한다 하는 거에 사전 통지 상대방이 되는 자는 아니고 누구만? 대형마트 주인, 말하는 대형마트 개설자만 사전 통지 대상이고, 그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임대인들에게는 사전 통지 안 했어도 위법 아니다. 그거하고 연관된 거예요. 응? 단 시험에는 특별한 건 없는데 한 번 정도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8번까지가 중요한 부분.
자, 그래서 여기는 이론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행정절차법 부분은 법 규정과 관련 사건에 관한 판례 이렇게 둘이 돼서 이렇게 판례와 법 규정을 묶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응?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네요. 자,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의견 정치 절차로 가도록 합시다.